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로 그 다섯 주째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염상 수업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게 왜 근대 소설사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를 한 사례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만 무슨 근대소설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대소설사를 고민한다거나 근대소설사를 연구한다는 그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문학작품을 놓고 이게 소설사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사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같은 소설사들이 꽤 있는데 이런 교과서 소설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설사하고 우리가 대학에서 연구하는 측면에서의 소설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근대소설사를 일종의 학원 강의처럼 뭐 몇 년대 무슨 작품, 무슨 작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 관련돼서 이번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하면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염상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염상섭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염상섭이야말로 저 개인 말고도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를 한 사람 꼽아라라고 하면 많은 진지한 연구자들은 염상섭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염상섭은 우리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고 감히 저는 해외에 내놔도 염상섭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염상섭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시간에 뭐 근대소설사이긴 합니다만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염상섭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염상섭을 또 한 사례로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상섭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가운데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읽은 사람도 있겠고 뭐 안 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어떤 작품인지 이게 어떻게 우리들한테 알려져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왜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소설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그러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우리가 소설사에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면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일은 제가 한번 3번에 걸쳐서 파일을 나눠서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하나당 뭐 한 3, 40분 정도 되는 파일을 3개에 걸쳐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할 때보다 일종의 뭐랄까요? 저는 뭐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얼굴을 보고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강의 시간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 3, 40분짜리 3개 정도 강의를 올리면 그게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기준으로 50분 강의 하나 정도가, 그러니까 50분 강의 한 3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하나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혹시 안 읽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 강의를 듣고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한번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꼭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그 작품을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방식의 절차를 한번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염상섭이 누구인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염상섭은 한국 근대 소설가이죠. 근대 시대에 활동했던 소설가고, 이분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우리로 따지면 한 66, 7 정도 사셨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대 기준으로는 뭐 아주 많이 장수하신 건 또 아니지만 또 단명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70 이전에 돌아가시면 사실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70 전에 뭐 60대 후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래 장수하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분이고, 이 염상섭 선생님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그 서울, 그러니까 그 중산층, 그 중인 계층의 그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실제로도 이분이 그 조선시대 때부터 이 중인계층의 가문 자체가 그랬고, 그래서 실제로 염상섭 소설의 많은 그 소설의 언어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서울 중산층 혹은 중인계층의 말을 그 대변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오랜 그 서울 토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염상섭은 그 3대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대나 만세전,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염상섭 정도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이름 정도는 다들 아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떻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작가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 우리 근대 문인들 가운데 뭐 이광수, 염상섭, 현진건, 뭐 나도양, 김동인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대표적인 작가라고 꼽을 수 있는 소설가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작가들이 뭐 한 10명에서 20명 남짓 될 텐데, 누구나 다 아는 뭐 이상, 뭐 시인은 김소월, 윤동주 이런 정도의 문인들의 급에 들어가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문인이라는 것도 나중에 염상섭의 이 작품을 갖고 얘기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대표적인 이 문인인데, 이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보면, 이분이 1907년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나이로 한 10살, 11살 정도에,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일본의 강제로 병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관립, 그 대한제국에서 만든 학교죠. 관립 사범 부속 보통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는 어쨌든 여러분 뭐 여러 차례 내가 수업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교육 또 의무 교육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관립 사범 부속 보통학교, 요즘으로 따지면 국립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입학을 했었던 거죠. 입학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반일 학생으로 지목돼요. 이때는 1907년은 아직 우리가 일본에 서 강제 병합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이 국권의 일부인 그 외교권이라든지 이런 걸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사나 행동들이 치안이나 체제 유지에 위험하다고 생각됐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판일 학생으로 지목되어서 중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염상섭이 이미 사실은 이때부터 그 이제 이 그런 어떤
반일적 경향이 컸었던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애국지향적인 성격이 강했던 학생이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관립이라는 게 대한제국이긴 하지만 이미 일본의 어떤 그 체제에 그 예속된 대한제국의 관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그런 북공립 학교에서 퇴학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립학교로 간 거죠. 사립학교가 이제 보성 소학교, 이제 소학교하고 중학교, 보성 아마 이거는 정확하게 보성 중학교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교육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대략 아마 예비중학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조선인들이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중등교육을, 법정 중등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다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경성 제1고보라고 해요. 고보가 고등보통학교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뒤에 보통학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고등보통학교. 근데 그 당시 일본인들은 소학교, 중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따지는 초등학교가 소학교,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는 중고등학교가 중학교였어요. 그 당시 중학교 5년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학교, 중학교가 정규 법정 교육을 하고 있는 그 학교였고, 이른바 그 보통학교는 이거는 이 정규 교육 과정에 없는 학교였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그 당시에는 이 법정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아닌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학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무슨 학교라고 했는지, 아무튼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일종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학교에 가는 경우는 그, 공부를 아주 못해서 고등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전수학교입니다. 전수학교, 직업 전수학교. 그래서 그런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전에는 가난하던 시절에는 집안이 가난해서 도저히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그런 전수학교들이 있었어요. 그건 법정인 우리가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하고는 다른 학교였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보성 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법정인 교육기관을 거친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사립학교였던 거죠. 뭐 다 알다시피 이 보성중학교, 나중에 이제 보성고보죠. 이 보성고보 같은 경우는 이 김성수, 동아일보를 만들었던 김성수, 호남의 제일 갑부라고 얘기한 김성수가 만든 학교였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학교를 거쳐서 교토에 있는 교토구립 제2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거는 염상섭이 뭘 뜻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이 염성섭이 교토 부립 제2중학을 졸업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일본 유학생 중에서도 정규 교육을 제대로 교육받은 유학생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했다 하더라도 정규 대학이나 정규 고등학교 혹은 이 중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거의 없다기보다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청강생으로 일을 한다고, 청강생이라든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야간을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광수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시기에 와세다 대학은 오늘날과 같은 4년제 와세다 대학 이전에 와세다 대학이 4년제 대학도 있었지만 전문부가 있어요. 그 전문부를 졸업하는 경우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똑같이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날하고 똑같이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염상섭은
교토 부립 제2중학을 졸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립 뭐 대학교가 있지만 뭐 서울시에서 만든 그런 일종의 그 관에서 만든 학교에 들어갔던 거고, 이 당시에는 그 아주 특별한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부립학교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토부립 제2중학을 졸업했다는 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뜻해요. 그 일본은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죠? 도쿄죠. 도쿄가 가장 큰 도시고, 에도 시대부터 일본의 수도였던 막부가 있었던 그 곳이기 때문에 도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이외에 그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대부분 이제 오사카라고 이제 알죠. 실제로 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오사카이기도 하고, 물론 요즘은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오사카가 아니라 요코하마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오래된 도시가 이제 그 오사카였어요. 근데 이건 큰 도시고, 도시의 위상에서 도쿄하고 그 맞먹는 곳이 교토였습니다. 교토는 바로 천황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도쿄하고 맞서는 그 견줄 수 있는 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일본의 대학 중에 그 일반적으로 국립대학 중에 사립대학 빼고 국립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도쿄대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도쿄대학하고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게 교토대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 한 경우가 교토대학이 더 많아요. 도쿄대학보다. 그래서 도쿄대학은 주로 도쿄대학 졸업생들은 어떤 관이나 이런 데 진출하거나 정치인이 많고, 교토대학의 출신들은 오히려 순수 학자나 그 이른바 뭐 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조금 더 진보적인 그룹들이 교토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문과 계열. 그래서 그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누구죠? 그분도 이제 교토대학 출신이고, 그래서 실제로 교토대학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교토라는 그런 도시에서 교토부립 이중학을 졸업했다는 게 이제 염상섭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대로 일본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자, 그런데 거기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1918년 게이오 대학의 예과에 입학했다는 것이 또 그 의미 깊습니다. 이게 정규 그 학력을 다 거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게이오 대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그 일본의 대학을 보면 국립에서는 교토 대학이나 도쿄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사립에서는 어느 대학을 가장 치냐면 게이오하고 와세다를 치죠. 이 게이오하고 이 와세다 대학이 사실은 양대 사학에서의 그 커다란 그 학교로 지금도 일본에서 아주 꼽히는 그 사립대학입니다. 그 게이오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그 일본의 그 우파 보수주의자, 그치만 이제 근대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만든 그 대학이죠. 게이오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경웅의숙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예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과에 입학해서 예과를 거쳐서 이제 본과로 진학을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게이오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1919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이라고 그 도쿄에 있는 일본 유학생 중심으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2월 8일 날. 물론 염상섭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그 게이오 대학의 재학 중에 오사카에서 그 염상섭이 조선 독립선언문하고 경문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염상섭이 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28 독립선언하고의 차별점이 있어요. 28 독립선언은 그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조선 독립을 주장한 거라면, 이 오사카에서 염상섭이 썼던 조선 독립선언문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조선 독립선언문이라는 점에서 이 차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상섭은 이때에도 사실은 중요한 게 그 노동자들의 어떤 시각이 다른 유학생들하고는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미리 발각이 되죠. 발각이 돼서 여기 시위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물론 이제 주동은 이제 염상섭이 했지만 여러 친구들이 함께 이거를 함께 하려고 하다가 다 발각되고 체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죠. 실행에 옮겨지지 못해서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제대로 시위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뭔가 이 행동이 일어났다면 징역형을 받았을 텐데 뭐 이거를 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길게 옥살이를 안 한다는 점에서는 뭐 다행이고, 또 염상섭이 뜻한 바가 좌절됐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금고형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옥살이를 하고 이제 이 염상섭은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서, 더군다나 이제 이런 사상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더 이상 한다는 것도 전망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염상섭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형이 있었거든요. 이 형이 일본 육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 당시 일본 육사는 이 이후에 일제 말기 육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기는 말 그대로 말기에 일본 육사에 진학을 했던 조선인들은 사실은 조선 독립군을 잡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민족적 정체성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여기는 이 시기에 일본 육사를 다닌 건 오히려 선진 문물, 선진 군사 기술을 공부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상섭의 형이 이제 일본 육사를 다니고 있었고, 일본 육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염상섭 형도 굉장히 민족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염상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하면서 이제 3.1운동이 이제 이후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사실은 뭐 문화 통치란 말도 저는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전에 이제 무단 통치에 대해서 문화 통치라는 것이고, 마치 문화 통치라면 좋은 거라는 어떤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썩 그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적당한 말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타협적인 일본이 강압 통치에서 유화적인 국면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1920년부터는 어떤 우리 민족이 만드는 어떤 신문, 출판, 이렇게 집회의 자유도 조금 허가를 해주고, 우리 스스로 만든 어떤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금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이제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당연히 이제 동아일보 창간과 함께 그 당시 일본 유학생, 정상적인 일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부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될 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예과를 다녔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대학중 텐데, 뭐 그냥 어떻게 대학 중퇴하고 저 동아일보 같은 데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는 이게 정규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굉장히 대단한 학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평균적 수준에서 보면 누구나 다 가는 보통 교육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제대로 중학교를 마치고 제대로 된 대학에서 예과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로 봐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부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여러 동인지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폐허나 뭐 또 무슨 뭐 장미촌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백조나 이런 동인지들이 동인지들이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잡지들이 나오게 되죠. 이 여러 잡지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폐허라는 잡지의 동인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921년에 개벽이라는 잡지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이제 발표를 하죠. 표본실의 청개를 발표하고 또 1922년에는 중편 소설인 만세전을 신생활이라는 잡지에 이제 연재를 하게 됩니다. 3회에 걸쳐서 연재하는데 이 1922년 이 신생활지에 연재된 만세전은 80% 이상이 이제 일종의 검열로 내용이 삭제돼요. 실제로 이 신생활지가 현재도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면 처참할 정도로 내용이 다 삭제됩니다. 이거 소설로 읽을 수가 없어요. 80% 정도가 완전히 다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생활이라는 잡지 자체가 그 당시에 마르크스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창간된 잡지였기 때문에 잡지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이 강했고 또 거기에 실려 있는 소설이다 보니 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세전은 나중에 다시 시대일보라는데 워낙 많이 삭제되기 때문에 검열에 의해서 다시 연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단행본으로 다시 나오고 이거는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 시간에 만세전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면 좋은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1929년 결혼을 하고 장편 창작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장편 소설은 3대, 여러분 다 아는 3대의 연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화과가 이제 3대 연작입니다. 3대 후속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무화과 내용 보면 이 3대의 주인공이 조도끼가 이 무화과에 보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과 죄, 이심이라는 건 두 마음이 두 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하고, 요거 조금 잘못됐네요. 이제 이런 발표를 하면서 장편 소설을 주로 발표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갔고, 이 시기에는 장편 소설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신문 연재였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염상섭은 이제 완전히 이런 어떤 소설가로는 정착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설을 끊임없이 쓴 우리나라의 아주 드문 소설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36년에 이제 만주 신경,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장춘이죠. 예전 장춘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신경이죠. 그 당시 이름으로는 이게 이제 만주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신경으로 이주하냐면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 있기도 어렵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만선일보라는데 이제 편집국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30년대 후반에 이제 카프도 해산되고 더 막 탄압이 심할 때 오히려 만주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만선일보 편집국장으로. 더군다나 이제 밥벌이가 되니까. 그리고 소설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설을 절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소설을 더 쓰기 힘든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염상섭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러운 분이셔서 식성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뭐랄까 아무 음식이나 잘 드시지 않았다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꼬장꼬장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도 안 쓰시고 내가 소설 쓸 때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45년 광복과 함께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다시 경향신문,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그 경향신문입니다. 이게 이제 요때 새로 창간이 되는데 이 경향신문의 이제 초대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시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이 광복 이 과정의 와중에서 보면 이 염상섭의 이 시기에 쓴 소설도 보면 염상섭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염상섭은 초지일관 3대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완전 좌편향도 아니고 어떻게 우편향도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의 입장을 꼬장꼬장하게 지켜나가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중도주의
합리적 중도주의이면서 한편으로는 비교적 진보적인, 완전히 그렇게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진보성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해방되고 나서 좌우가 분열될 때도 좌에도 기울지 않고 우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끝내. 그래서 이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월북할 때도 쫓아 올라가지 않아요. 쫓아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그 삶의 근거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서울을 떠날 이유가 없고, 그 사람들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입장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파 쪽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끊임없이 염성섭을 자기네 진영에 가담시키려고 하지만 염성섭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성섭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그 외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 해방 이후에는 사실은 이 이른바 보수 진영이 문단에 패권을 쥐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사실은 문단의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최만식, 염상섭,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분이죠. 물론 염상섭 선생은 1950년 전쟁 중에 해군 소령으로 입대를 하고 정훈 부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부대를 자기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줄타기를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 그 몸가짐을 가져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서라벌 예술대학,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인데 여기 학장을 거쳐서 그렇지만 이 학장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서라벌 예술대학은 나중에 이제 보수의 그 보수적 문인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동리 선생이 이제 이 서라벌 예대에 취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염성 선생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창작에 전념하다가 1960년, 63년 직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염상섭 선생은 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국면에서 그 자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일제말 해방 직후예요. 이게 사실 이때처럼 어려운, 우리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 일제 말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하는데 이제 버티는 것, 그리고 소설도 절필하고, 이게 실제로 소설가가 더 이상 소설을 안 쓰겠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해방되고 그 이후에 해방된 걸 우린 역사적으로 다 알지만, 그 당시에 더 이상 소설을 안 쓰겠다고 한 건 정말 이게 뭐랄까 존경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게 염상섭이 그랬고, 김동리가 보수적이지만 김동리 선생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설을 절필하죠. 그러니까 김동리 선생이 사실은 그 이후에 나중에는 전두환 정권하고도 뭐 여러 가지 함께 뭘 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김동리 선생이 자기의 면을 세울 수 있는 건 일제 말기에 소설을 절필했던, 그게 이제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설 절필이 되게 중요해,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좌우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었던 게 이제 염상섭 선생이에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그 혼란상을, 사실 뭐랄까 그 혼란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꿰뚫고 있었던 게 저는 염상섭 선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양과자갑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을 보면 이게 해방 직후에 쓰여진 소설인데, 해방 직후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어떤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소설이에요.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힘이라는 걸 명백하게 그 소설은 보여줘요. 양과자 갑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과자 봉지라는 뜻이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염상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금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라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인생이란 게 뭔가를 좀 곰곰하게 생각한다고 할 때 읽어보면 좋은 소설들이에요. 3대나.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기 소설은 뭐 좀 뭐랄까 여러 문장이라는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뭐 3대, 뭐 이심, 효풍,
뭐 취우 이런 좋은 소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성섭 소설은. 그리고 뭐 단편 소설들, 소설집도 좋은 게 많으니까 염성섭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이 염성섭이 오사카에서 그때 그 유학 시절에 교토 부립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게이오 대학을 다니던 그 청소년에서 청년 무렵의 그 시절을 담은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이 이제 염상섭이 결혼한 그 결혼 사진이에요. 저 동그란 안경과 그 옆에 있는 그 사모님 부인이 이제 사모님은 그 끝까지 염상섭 선생이 우리나라 문학에서 보면 이제 이른바 그 신여성이랑 결혼한 경우도 많고 이혼한 경우도 많은데 염성석 선생은 저 사모님하고 끝까지 삶을 같이 하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젊은 염성석과 그 아내의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이제 경향신문 편집국장 시절의 염상섭입니다. 이제 중년에 그러니까 이제 40대 말 50대 초의 그 작가의 모습이죠. 이 새로 창간한 신문의 편집국장을 맡았던 시절의 그 모습이고요. 그 오른편이 이제 폐허라는 잡지의 그 표지입니다. 2호의 사진이죠. 이게 그 동인집 염상섭이 참여했던 그 폐허라는 동인지의 그 표지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3.1운동 직후에 나왔던 잡지들입니다. 백조가 창간호의 사진이죠. 동인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흔히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낭만주의 사조를 대표하는 잡지다라고 해서 백조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창간호였고요. 폐허라는 잡지가 이제 이것도 역시 창간호죠. 여기 그 영문자로 막 쓰여져 있는 거는 이게 아마 그 에스페란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에스페란토가 지식인들의 어떤 교양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던 때이기 때문에 그 에스페란토로 이제 쓰여진 그런 폐허라는 잡지의 표지 사진이고요. 창간호.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 개벽이라는 잡지가 우리나라 천도교의 세력에 의해서 손병희 선생 등 천도교 세력에 의해서 창간된 종합교양지였죠. 가장 권위 있고 인기가 많았던 지식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식인들을 위한 교양 종합 잡지 개벽의 그 창간 기념호의 모습입니다. 이 개벽이 이제 이 시기에 나중에는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면 다른 잡지들도 등장하지만 개벽이라는 잡지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염상섭이라는 작가가 살아온 그 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